안녕하세요. 2017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 마련에 오늘도 힘차게 열심히 달리시는 분 옆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재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복지TV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재세 의원입니다. 이제 4선인데요.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8년,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벌써 이제 4선이 되셨네요. 굉장히 국회 의정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기획재정위, 그다음 이제 지금은 20대 국회고 이제 제가 19대 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뵀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또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뭐 인터뷰에서 봤는데 유럽이나 아니면 유엔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참 우리나라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의 그 수준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건지요? 네, 유엔의 지속 발전 분석 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 네. 세계 각 나라의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56위에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네. 나라들은 주로 북구라파가 네. 1, 2부터 선순위였고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가 10위권 안에 그렇게 들어갔고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제일 높았는데 26위였고 네. 그리고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이 30위권, 그리고 일본이 이제 50위, 그리고 우리가 56위 네.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당히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기획재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경제 네, 돈이죠. 쉽게 말해서 예산을 다룰 것 같은데 보건복지위로 오셔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19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네, 이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 전반과 그리고 이제 세입, 조세 네. 그것을 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는 이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또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호 주로 이제 복지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는데 종전에는 이제 세입 분야를 했다가 이번에는 지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까 네. 하는 분야에서 일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연계도 되고 보람이 또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세입 세출 이렇게 지출하는 또 보건복지위로 오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도 보건복지를 바라보면서도 또 이제 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노르웨이나 뭐 지금 덴마크 뭐 이런 데가 굉장히 그 좋은 행복 지수의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금과 돈과 이런 어떤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왜 이들이 이러한 1,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가요? 네, 지금 이제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선진국이 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네. 또 정치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또 부정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항목에서 굉장히 또 거기에선 또 상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그 수치가 뭐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정부패 이런 지수가 높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요. 또 사회 통합도 좀 많이 미흡한 나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방 이제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복지의 기본적인 거는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고 또 기본적인 생계가 기초 생활이 보장되는 그것을 복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교육, 주거 요것이 이제 복지의 4대 요소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생계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 그 네 가지가 잘 되는 나라는 복지가 잘 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소득과 그 의료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가 지금 많이 미흡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뭐 수치상이든 아무튼 지금 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상황들을 보면은 국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일단 뭐 노인 빈곤, 요즘에 이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사교육비 같은 지출 비용의 과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노인 빈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돼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4배가 높은 49%가 노인들이 빈곤하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빈곤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는 중위소득의 반이 안 되는 노인들이 12%밖에 안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무려 50% 노인의 반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빈곤층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OECD 발표에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다 사실 좋은 거로 나오는 거는 저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요즘에 이제 대선 후보별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애인들이나 노인 빈곤의 해결에 아주 발목을 잡는 어떤 뭐 악법이면 악법일 수도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노인 빈곤 중에서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 15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식이 있거나 또는 사위가 있을 때는 가난한데도 그 부양해야 될 그 자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연락도 없고 전혀 부양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자식들 때문에 거기에서 생계보장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없앨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의 예산이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없애면은 약 5조 정도가 더 늘어나게 그렇게 돼 있어서 네, 네. 사실은 그 부양 의무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빈곤 문제의 가장 큰 그 결함이 돼서 그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거는 부양 의무자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네, 활발히 되고 있다. 해야 될 걸로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이나 사위한테 부양해라 하는 거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기획재정위에 계셨고 보건복지위로 오셨기 때문에 더 느끼실 것 같아요. 기재위에서는 예산을 좀이라도 아끼려고 할 것도 같고. 지금 이제 그 제가 기재위에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나라의 이제 재정의 그 수입도 알고 전문성 지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복지다. 그 나라의 그 척도는 경제 소득이 아니라 GDP가 아니라 복지 수준이어야 한다 하는 거를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금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도 경제 발전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돼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복지에 대한 지출이 얼마냐 하고 보니까 OECD 국가의 반밖에는 복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가 아까 기초연금, 그 노인연금도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만 원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럼 복지가 이만큼 적으냐 했더니 바로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는 GDP 대비 26%를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냅니다. 7%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세금을 약 100조를 덜 걷고 있는 거예요. OECD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와 똑같이는 못 걷더라도 OECD와 우리나라의 갭이 지금 7%인데 3%만 더 걷으면 약 50조를 더 걷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부양의무자 하는데 5조 원이 더 들고 또 노인 기초연금 하는데 10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2배를 써도 10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조금 더 걷으면 그런 복지를 OECD 국가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기재위원회와 복지위원회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금을 너무 적게 걷어서 복지가 그만큼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저조세, 저복지다. 그래서 이걸 적어도 중조세, 중복지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께서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그렇고 또 기재위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또 분명히 메시지가 갈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전에 얘기해 주셨던 건데 뭐 저출산, 뭐 사교육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어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들은 많이 국가나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처럼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양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떤 복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결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 서구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18세까지 기르는 동안에 아이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생활과 교육까지 100%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거의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그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 국민들이 근로자들이 그 저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죠. 5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거니와
또 일자리에 가더라도 저임금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 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나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는 일자리와 임금에 있어서 일자리도 보장되거니와 또는 비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우리나라는 50%인데 유럽은 8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일자리에 가서 저임금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첫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OECD 국가는 이런 것을 다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이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30년 후에는 지금은 1년에 40만 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이 40만 명 아이가 30년 후에 아이를 낳으면 20만 명밖에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0년 후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저임금도 해소하고 또 아이에 대한 국가에서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어떤 뭐 지금 일과 가정이라는 부분의 축인 것 같은데 그거에 하나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바퀴의 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일과 가정. 네. 지금은 직장을 우선 가지면 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네. 또 돌보지를 못하는 네. 일과 가정이 지금 양립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선진국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서 3년 육아 휴직이라든지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함께 직장과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이런 배려 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 또 일과 가정 보장, 또 육아 보장 이 3대 보장을 해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너무나 좋은 말씀 계속해주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세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금을 좀 높여야 되는데 국민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은 불만이 쌓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이라든가 좀 이런 데서 더 많이 뭐 조세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뭐 이런 사회의 어떤 복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조세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의 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OECD의 복지가 잘 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거의 50% 정도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50%씩 다 세금을 내니까요. 있는 사람이 50% 내고 없는 사람도 50% 내니까 결국은 50%를 가지고 전 국민이 일단 기본적인 복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번 돈을 가지고 50%는 다 공동으로 내놓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소득과 교육과 의료를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면 50%가 아니라 전 국민이 25%를 모아가지고 25%를 가지고 전 국민의 교육과 의료와 생계를 하니까 선진국이 하는 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선진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형평의 전 국민이 네, 네. 50%를 세금을 내서 네. 공동 자금을 해서 그걸로 공동으로 생활과 교육과 의료를 해결하는 게 OECD의 복지 선진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네. 국민 소득도 5만 불, 3만 불 이렇게 되는데 3만 불일 경우에 우리가 3만 불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만일 3만 불에서 15,000불을 공동으로 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 15,000불 가지고 전 국민이 교육과 의료와 생계를 다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 해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OECD 복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50%가 아니라 그거의 반, 25%를 가지고 전 국민의 교육과 의료와 생활을 보장하다 보니까 의료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의료 보장률이 80%, 예.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나면 나라에서 80% 책임져요. 우리나라는 60%예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의료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0만 명씩 나와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교육도 선진국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에요. 네.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등록금이 쌉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대학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교육비의 공공 지출이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요. 제일 낮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의료, 교육, 또 아까 빈곤에 대한 네. 생활 보장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소득의 50%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OECD 국가와 네. 전체 소득의 25%를 가지고 교육과 의료와 생활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그만큼 2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현재 2017년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 빼고요. 당장 막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복지가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됐을 때부터 네.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국민들의 50%를 가지고 전체 국민의 복지를 해결하자. 이런 걸 도입한 겁니다. 네. 10,000불 때. 그러니까 이미 10,000불 이전에는 5,000불 이럴 때는 그게 안 되죠. 5,000불 가지고 50% 내라 그러면 각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10,000불, 20,000불, 30,000불이 됐을 때는 50%를 다 공동으로 내고 세금으로 네. 내고 50%만 가지고 개인적인 거를 해라. 이런 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각자 네. 열심히 일해서 각자 열심히 잘 살아라. 네. 이렇게 했지. 우리가 모든 번 거에 50%는 다 공동으로 세금으로 내놓자. 네. 이런 논의는 아직 다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복지국가의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결국 또 거기서 어떻게 소단락으로 나누자면은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OECD 평균이 GDP 대비 26%를 세금을 걷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18%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때 19%까지 갔다가 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해서 다시 17%로 내려왔다가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조금 더 올라서 18%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GDP가 1,500조라고 보면 1%가 15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7%가 적으니까 15조 1%가 15조니까 7%면 100조를 세금을 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 걷는 게 250조거든요. 250조인데 OECD만큼 걷는다면 100조를 더 걷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세금으로 하고 있는 복지가 약 5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OECD만큼 더 걷으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의 3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OECD만큼 바로 조세 부담을 더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OECD와의 갭의 반만 높이자. 26%에 18%인데 7%가 지금 더 낮은데 3%만 그럼 더 올리자. 3%만 올려도 15조에 3%면은 45조거든요. 네. 45조를 더 복지에 쓴다면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또 부양 의무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세 부담률을 저는 18%인데 21%까지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씩만 올리자. 또는 뭐 2년에 1%씩이라도 올리자. 그러면 적어도 4, 5년 후면은 기본적인 복지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꼭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세 부담률에 대한 부담보다는 예를 들면 기업에다가 좀 강제성을 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뭐 국공립처럼 지금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나라에서 내야 할 지출하거나 걷어야 할 것들을 좀 부담을 낮추고 그 고용주나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기업들한테 좀 더 강제성을 줘서 니들이 설치하게 해라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조세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추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세 부담률을 1%, 2%, 3% 올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조, 네. 30조, 45조 이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파이 자체가 네, 그래서 훨씬, 이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세금을 올릴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OECD 국가는 일단 그 간접세, 네. 간접세가 우리나라 10%인데 예. 그런 나라는 15%, 20% 이게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세가 네. 또 우리보다 한 2배 높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가 GDP 대비 3.5% 정도 내외되거든요. 근데 전체 세금에서 네. 비율이 3.5%인데 GDP 대비 네. OECD 국가는 그게 7%, 8%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일단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게 OECD 국가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그럼 세금을 내느냐? 그런 나라에서는 이 세금을 내서 그 복지를 또 자기가 받는다. 예, 세금을 낸 돈을 자기가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산층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가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연금에서 돌려받고 그 대신 이제 고소득층이 내는 많은 세금은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는 거고 중산층은 자기가 내서 자기가 돈을 받는 거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이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각자 해결하자. 우리나라는 경쟁사회, 네. 승자 독식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복지라는 것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개념이 아직 없고 아직은 각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옛날에는 다 가난했을 때는 노력해서 잘 살자는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이미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노력해도 이게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계속 더 벌어져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각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좀 공동으로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좀 양보 좀 해라. 네. 이런 그 복지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그거를 언제 했느냐? 한 50년 전부터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된 게 지금 20년,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시작 단계예요. 뭐 지금 이제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후반에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위 쪽 얘기가 아니라 그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서의 정치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소득, 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약 50% 정도,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약 44%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유럽의 선진국은 그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약 3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50%였다가 미국이 가장 소득 그 양극화가 완화됐을 때는 상위 10%가 약 25%를 가져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미국이 중산층이 가장 아주 그 꽃피었을 때 그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50%를 차지하거든요. 네. 지금은 미국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돼 가지고
지금 미국도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44%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럽은 지금 30%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격차가 심하다. 근데 소득만 그런데 재산은 그러면 어떠냐면 재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속성인데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비정규직과 저임금 때문에 계속 저임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윤을 가지고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가 이건 말하자면 결국은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역할은 뭘까요? 정치인들. 정치적 역할은 바로 이 탐욕, 돈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이윤을 못 내게 그 납품 단가를 막 낮추고 또 임금도 막 낮추고 이러는 걸 못하게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그걸 이윤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또 보장해주고 또 임금도 비정규직 임금을 굉장히 낮게 하고 중소기업이 이윤이 안 나니까 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게 납품 단가를 1억을 했던 걸 갖다가 이윤이 2천만 원 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또 깎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 그런 일을 못하게. 그리고 일감을 또 자기한테만 몰아줘가지고 다른 데는 안 주고 계속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 벌 궁리만 계속 하니까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칙이 공정한 시장 경제, 네.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독점의 이익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정치가 막지 않은 것이 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뭐 직접 국회의원으로서 그 얘기하시니까 또 이상하네요, 되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 이제 대선 전국이니까 하실 얘기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질문 외적인 얘기인데 장애 등급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뭐 장애계나 아니면 뭐 보호자들 무지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입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는데 대선을 앞두고선 생각했을 때 이 장애 등급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사들 어떤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장애 등급도 지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1등급은 장애 연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1등급은 지금 한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전체는 약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급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등급제를 폐지하면 장애연금을 드려야 될 사람들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네, 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복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장애 등급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복지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빈곤 문제, 빈곤 문제 중에서는 또 장애인 빈곤이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해서 더 세원을 확보해서 장애 등급제도 폐지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더 확충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불만이라고 한다면은 장애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어떤 좀 맞춰져 있는 장애 등급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활동이라든가. 1등급에 네. 대해서는 장애 연금을 주기 때문에 네. 2등급 이하는 연금 못 받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혜택이 줄거든요. 그 장애인 복지 혜택을 등급제로 하는 거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 적은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칸막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더 넓혀 놓으면 칸막이도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혜택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재정을 더 늘리는 방법이 급선무다. 그렇게 해야 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지금 이제 등급이 문제인데 네.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도 이야기는 왜 나온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인 보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 원 정도, 2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4인 가족 기본 생계비가 260만 네. 원이거든요. 네. 근데 2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 네. 어떤 분들은 15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어떤 심하면 뭐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돼야 생활이 되는데 그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낮은 것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사, 장애복지, 노인복지 뭐 모든 이런 복지가 재정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부담률이 낮은 데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더 재정을 확보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들이 좀 복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양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지만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관련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그 주장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 계시다 보면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뭐 조세가 늘어나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복지는 그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성장, 경제 성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이제까지 국가가 해야 될 일로 다 얘기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장은 시장 또 개인, 민간이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국가, 정치, 정부는 그게 아니라 성장에서 어려운 장애인, 노인, 어려운 사람들, 네.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가 해야 될 본령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이 다 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면 소수만 계속 돈을 더 번다 네. 하는 게 진실이에요. 네.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수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있는 사람들은 가만 내비둬도 경제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계속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이 계속 돈을 더 벌어서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 근로자를 살리지 않는 대기업은 누구를 위한 대기업이냐.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과 국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국가의 기본 책무는 복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소득과 교육과 의료,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 돼야 돼요. 네.
그걸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GDP가 얘기할 게 아니라 행복 지수를 얘기해야 돼요. 복지를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는 필요 없습니다. 경제는 각자 다 알아서 다 잘하니까 복지부총리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그게 선진국이에요. 차기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런 분명히, 관념을 네. 그런 개념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의 핵심은 부의 불평등이에요. 네. 부의 불평등. 그렇기 때문에 복지 대통령이 나와야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19대 국회 뭐 그 전에 국회에서도 계속 뭐 기획재정위에서도 계시고 보건복지위 지금 이제 위원장도 하셨고 위원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향후 입법 기간에 이 국회에서 어떠한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선진국은 복지가 잘 된 나라다. 그러면 그 복지가 잘 된 이유는 뭐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국민들이 그런 복지를 하는 정부를 가졌기 때문이고 그런 정부를 찍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에서 나온 것이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민들이 복지를 잘하는 정부, 복지 정책을 하는 정부를 갖지 못한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런 정부를 가져야 되고 그런 정부는 뭐냐면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부이고 그게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복지고 그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향후 그거는 활동을- 국민의 힘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답은 결론은 민주주의다. 국민이 해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견과 모든 결정을 국민들에게 모두 전권을 다 주시겠다. 국민이 네.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면 그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까지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정부를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가 답이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 국가를 건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복지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